안녕하세요. 국방일보 취재기자 조수연입니다. 국방일보 육군 담당 기자로 3년차, 군 정책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주로 전국 야전부대를 다니면서 장병들을 만나고 다양한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국방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유추하거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국방부 출입기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듯 전국의 수많은 야전부대에서 하는 훈련, 이 흙 묻은 전투복을 입은 야전부대 군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고선 군에 대해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타입인데요. 해병대 공수기본훈련, 국군의무학교 특전의무과정, 특전사 호우피해 복구작전, 육군 조리병 체험, 공군 비행환경 체험훈련,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체험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체험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 출입처를 거치는데 익숙한 기자들에게도 국방부라는 출입처는 왠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 국방부에 출입하는 여기자, 저연차 기자들 비율이 좀 높아졌다곤 하지만 이 군이라는 조직이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타 출입처보다는 좀 군 특유의 좀 보수적이고 좀 이런 권위의식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이런 기자의 성별, 군필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 출입한다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출입처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군 전문 기자의 문턱에 발을 들인 미필 여성 기자의 고충은 무엇이었는지, 또 현장에서 발로 뛰며 느낀 야전 표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제가 느낀 좀 취재 팁들을 전해드리려고 꼽아봤습니다. 본격적인 현장 취재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매년 반복되는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군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굉장히 바람잘 날 없는 분야이지만 이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 안건과 대규모 훈련이 무엇인지 좀 파악한다면 핵심 국방 현안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회의와 훈련 등 주요 일정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열리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는 4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참석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개최한 하반기 회의에는 이 국방부 청사의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도발하는 데 대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죠. 다음은 SCM이라고 부르는 한미안보협의회의인데요. 11월에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회의인데요. 양국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 문제를 협의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었어서 미국과 함께하는 연합훈련이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가지 핵심 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11월에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 MCM입니다. 이 MCM은 앞서 말씀드렸던 SCM에서 합의한 양국 간 주요 군사 정책과 작전 지침을 좀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한미연합사령부에 하달하기 위한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SCM 직후에 열리겠죠. 양국 간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회의라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좀 더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한미가 서울과 워싱턴 DC를 오가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샹그릴라 대화입니다. 영국 전략문제연구소가 매년 6월마다 주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회의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 30여 개국의 국방장관, 고위 관료,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해 국방 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이 지역 최고 권위의 국방장관급 다자간 안보 협의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회의와 더불어 이 연초와 연말 업무 보고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항상 이 돈이 어디에 얼만큼 들어가는지 살펴본다면 군 당국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만큼은 잊지 말고 꼭 챙겨서 살피세요. 네, 다음은 주요 훈련들을 짚어볼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전에 이 협동, 합동, 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군 아크 부대가 아랍에미리트 UAE군과 훈련하는 건 연합 훈련인데 합동 훈련이라고들 잘못 부르죠.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이 협동, 합동, 연합 훈련을 구분하지 않고 합동 훈련이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입기자라면 분명히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잘 써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협동훈련, 이 제병협동훈련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같은 군 안에 2개 이상의 부대, 다른 병과끼리 훈련하는 걸 뜻하고 합동훈련은 육해공 타군 간의 훈련을, 연합훈련은 타 국간의 훈련을 뜻합니다. 이처럼 언론도 스스로의 기사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를 잘 돌아봐야 할 것 같고 연합훈련을 합동훈련이라고 잘못 쓰는 건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규모 훈련 중에 좀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정권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좀 언론에 이 훈련을 공개하는 빈도는 다르겠지만 저로선 이 훈련을 취재하는 건 군을 담당하는 저연차 기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취재 경험이자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8월 을지 연습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을지 연습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이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하고 이 전시 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서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8월에 열리는 이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군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하는 군사연습인데요. 이 을지 연습이랑 같은 시기에 이뤄져서 이 두 연습을 연계한 훈련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으로 부릅니다. 다음은 태극 연습인데요. 태극 연습은 전평시 작전 수행과 지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해 199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연습입니다. 태극이라는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이 한국의 독자적인 지휘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국훈련도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고 6회 공군이 함께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합동야전훈련 연습입니다. 이 호국훈련에서는 실탄을 발사하기도 하고 이 6회공 전 군대가 합참의 지휘하에 실제 기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백서를 꼭 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 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국방부가 발행하는 책자로 1967년 처음 발간돼 2년마다 한 차례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백서는 국회를 비롯한 언론기관, 정부부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공식 자료인 만큼 사병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의무복무제도인 우리나라는 직업군인보다 병사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문제나 사회 지자체 같은 출입처보다 좀 제한 사항이 많기도 하고 취재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 군사 기밀이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지레 포기해버리기 십상입니다. 한때 군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사는 취재할 엄두도, 취재한 기사를 내기도 어려웠을 만큼 군은 완전한 성역이었습니다. 이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는 밀떡이란 말도 있듯이 전문가 못지않은 일반인들이 많은 분야라 뭐 하나 잘못 썼다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지적을 당하거나 전문성을 의심받기 좋은 출입처이기도 합니다. 이 군의 엄청난 덩치도 국방부 출입기자를 힘들게 합니다. 예산만 해도 웬만한 정부 부처의 1년 예산을 훨씬 능가하죠. 국방부는 또 전략, 작전, 정보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보건처럼 거의 모든 행정부 기능을 포괄하고 있어서 소행정부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할 때 수동적인 자세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보도 윤리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한다면 군사 전문 기자로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분명 과거보다 꽤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이 군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난 기사에 대해선 무조건 사실 무근이오니 보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오리발식 해명을 하는 데서도 좀 어느 정도 벗어나서 사실 보도면 맞는 기사라고 공식 확인해주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또 달리 보면 국방부 출입기자는 그만큼 다루는 범위가 넓고 기사의 소재를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중에는 미개척 분야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 전문 기자로 성장하기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전 현장에서 머리에 새기면서 취재했던 팁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만의 전문 분야를 정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 나만의 전문 분야를 꼭 정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군사 전문 기자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군사 전문 기자라고 하면 우선 전략, 작전, 이 군 구조나 지휘 체계, 무기 체계, 전사 등에도 밝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 인맥과 장병들의 생활 실태, 의식 구조, 또 육해공 각군의 정서처럼 군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깊고 넓게 알아야 명실상부한 군사 전문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누구나 넓고 깊은 전문성을 갖긴 쉽지 않겠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체해버리지 않을까요? 이 중에 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와 적성에 맞는 세부 분야는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깊이 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범했던 실수 중 하나는 이 야전부대 훈련에 가면 부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덜렁 들고선 넋놓고 훈련을 쳐다봤었다는 겁니다. 모든 장비는 이 각기 다른 임무가 나뉘어 있고 그 장비가 그 타이밍에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이 훈련을 하는지, 왜 이 자주포가 지금 나오고 헬기가 이때 나는지 늘 생각하고 또 취재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는 것인데
보통은 왜 이 훈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부터 이 훈련을 왜 이 시기에 하는지, 또 장비의 종류와 그 장비가 등장하는 타이밍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면 취재원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계적으로 훈련 순서만 주르륵 쓰는 기사와 의미를 부여한 기사는 천지차이입니다. 이 의미만 적어줘도 훌륭한 해설 기사가 되고 박스 기사가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걸 몰라서 표면적으로 이런 훈련을 했다. 이 훈련에는 이런저런 장비가 나왔다. 이 정도 쓰는데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왜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의미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군은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가진 밀떡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은 세계입니다. 작은 팩트 하나라도 잘못 썼다간 맹비난 받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매년 발행하는 국방백서, 또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한눈에 보는 국군 무기체계 같은 이런 책들을 평상시 틈틈이 공부하고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확실치 않은 제어는 카이, 방사청 아니면 해당 장비 제조업체에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밀인 것이 많겠지만 은근히 공개된 재원도 많은 편이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를 바탕으로 쓰시기보다 팩트체크를 철저히 하시라고 강조드립니다. 한 가지 더 첨언드리자면 기사를 출고하기 전에 이 관능 성명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틀리게 적는 건 누구에게나 신뢰가 될 수 있지만 군인들에겐 계급과 성명이 더욱 중요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나 얼굴 자체가 보안인 특수부대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늘 보안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군에서 가장 예민하고 하기 좋은 실수가 보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방어적으로 취재할 필요도 없지만 늘 확인 또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병사와 장교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복무제도인 우리나라에서 병력은 그 비율상 병사가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이들을 통제하는 게 간부들이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만나는 병사들에게 냅다 다가가서 취재한다면 좀 원하는 답을 얻기보다는 인터뷰가 잔뜩 긴장해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병사들은 공보장교가 좀 정해진 대로 좀 읽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군이라는 굉장히 타이트한 조직에 있는 취재원이라 이 정해진 멘트를 들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이 기자로서 취재원에게 뭐든 물어볼 수 있지만 군 조직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군 조직은 수직적이기 때문에 이 고급 장교라든지 특히 장군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취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일반적인 취재원들과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기사를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출입처보다 적극적으로 취재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에 공개되는 모습이 기자들 눈에도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쓰거나 보도자료에만 의지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자가 사전에 공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취재원이 입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텐션으로 양질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여기보다 잘 어울리는 분야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준비한 취재와 준비가 부족한 취재, 또 현장에 갔을 때와 현장에 가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큽니다. 취재원들이 비교적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기자가 나서서 물어야 깊이 있는 취재가 가능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스케치한다고 기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장병들이 귀찮고 곤란할 정도로 묻고 또 물으세요. 다음은 좀 조심스럽지만
공보장군 장교를 무조건 믿지는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부대의 공보정훈 장교들이 기자를 컨택하지만 이들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언론을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 관계자들의 말을 전하거나 그들만큼 임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보정훈 장교에게만 묻는다면 아무래도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취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훈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장병들의 무리 안에 들어가서 묻고 그걸 기사에 담으세요. 기자들은 보통 비판 기사 발굴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장병들이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든지 장병들에게 커피를 쏜 민간인들이 있었다든지 이런 우리 장병들이 사회 곳곳에서 군인 정신을 발휘하거나 배려받은 이런 좀 미담들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 좋은 소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유난히 군인이 등장하는 기사는 훈훈한 미담이 독자들의 반응을 폭발시키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너무 비판 기사 발굴에만 몰입하기보다는 가끔은 가슴 따뜻해지는 미담 기사에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직 뭘 잘 모르기 때문에,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저연차 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슈가 스팟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랗고 매끈한 바나나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바나나의 후숙이 절정을 이뤄서 당도가 최고점을 이룬 상태인 검은 반점들, 슈가 스팟이 바나나의 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저연차 기자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걸 장점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군 전문 기자, 미생으로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